드론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복잡한 임무를 처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디펜스 프라임은 최근 핵심 전력으로 급부상한 AI 드론. 전장에서는 어떻게 운용되고 또 어떻게 발전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크라이나 전장 가볼게요. 러시아가 하루 동안 700대가 넘는 자폭 드론으로 사상 최대 규모 공세를 펼쳤는데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미래 전쟁의 서막이라고 기억나세요? 터미네이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전통적인 무기 체계가 핵심적으로 중요하지만 양상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터미네이터의 핵심은 뭐죠? 로봇이죠. 사실은 드론이 로봇 전쟁의 초기 개념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거리를 비행체가 가서 자기가 알아서 때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전쟁의 양상은 분명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 드론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기술력이 탁월하게 높지 않아요. 심지어 후티까지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왜냐면은 이게 RC 비행기 비슷한 거거든요. 쿼드콥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주 이 러우 전쟁 초기에 활약을 했던 샤헤드 같은 거, 사거리가 비행거리가 2,000km 내외고, 그렇지만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높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는 첨단 무기는 초강대국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란에 샤헤드 갖다 계란으로 개조하고, 우리는 폴란드 거 들여오고, 그러니까 이 미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은 저비용의 가성비가 높은 무기 체계. 가성비 로봇이네요. 그렇죠. 무인 체계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것도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제 큰 흐름으로는 휴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면 대규모의 드론 공격을 통해서 전쟁의 공포감, 피로감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규모의 운영이 가능한 무기 체계가 바로 드론이다.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는 초기에 이란 도움까지 받았지만 이미 드론 생산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드론에 의존하는 러시아의 어떤 전쟁 수행 능력의 그런 지속성은 계속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쓴 드론이 계란2고 이게 이란에서 받았던 샤헤드 계량형인데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경로도 바꾸고 표적도 식별해요. 이게 자율 판단이잖아요. 이 판단까지 자율로 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6월 1일 이제 당했던 스파이더웹 작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승리였잖아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휴전 국면이고 전략적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 이제 푸틴이 회심의 한 방을 보내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샤헤드 136 같은 경우는 계란2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다가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MS001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간 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제슨 오린 이제 컴퓨터 모듈이거든요. 그다음에 적외선 카메라가 같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드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간 정보에 의해서 찍어놓은 주요 어떤 지형지물을 다 장입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경로에 따라서 가게 한 다음에 그게 안에서 이제 AI가 움직이는데 거기서 적외선 카메라가 찍을 거 아닙니까? 실시간대. 기존에 이제 장입해 놓은 것과 실시간 이제 그 촬영되는 것들이 일치화 시켜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로가 하나면 상관없어요. 근데 러시아군도 전술적 운영 측면에서 하나만 넣겠어요? A, B, C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다 장입을 시켜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다가 난 B를 선택해서 갔는데 갑자기 밑에서 대공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1번 A나 C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AI가 그거를 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틀어서 쭉 가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적이 나타나게 되면 또 틀어갖고 기존에 장애매였던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틀어가지고 계속해서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예전에는 그냥 머신 비전이라고 해서 그냥 카메라 안에다가 알고리즘 형태로만 이렇게 집어넣었지만 이게 그게 아니다. 하나의 어떤 AI 컴퓨터가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자율화시켜 준 거고 결국에 만약 우리가 말하는 킬체인 말씀하는 거죠. 감시하고 결심하고 대응하는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지만 거기까지 왔다는 것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나온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GPS 항법 이렇게 하는데 시각 항법이라는 것들이 새로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시각항법. 예,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시각항법이라면 그럼 뭐 눈으로 봐서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예요? 장이면 어떤 그 이미지와 네. 실시간 때 보는 이미지를 가지고 일치화시켜 가기 때문에 시각항법이라 하는 거고 네. 이걸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 예측 못한 게 아니에요. 이미 24년도 12월 달에 그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에서 나와 있는 그런 AI 그런 그 소형 컴퓨터를 원래는 이제 러시아가 수입을 못하게 막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처럼 러시아를 이제 모르게 지원해준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런 어떤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있는 우회의 경로를 통해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그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그 구글링 해보시면 뭐가 있냐면 샤이드 데미지라는 걸 쳐보시게 되면 샤이드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점령지부터 이제 러시아로부터 들어가는데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AI 컴퓨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뭘 했느냐? 결국에는 항속거리를 2,500까지 늘리는 데 힘을 줬다. 그 다음에 이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을 꼬불꼬불하게 가야지만 대공포로부터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다가 AI 기반을 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이미 몇 년 동안 한 거고 이제서야 비로소 AI가 들어가서 더 치명적인 위협을 가질 수 있는 무기로 진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군사 기술이 예전에 저희가 뭐 관에서 주도하는 걸 많이 생각을 했는데 민간 기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민간 기술이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드론으로 좀 좁혀본다면 드론 전력이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드론은 네.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상용 부품으로. 근데 결론은 삼성, 그다음에 SK, TSMC로 요약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드론의 발전 단계를 보면 1단계는 그냥 드론입니다. 그냥 떠다니는 거. 네. 떠다니면서 폭탄 떨어뜨리는 거죠. 2세대 드론은 뭐냐면 이게 드론을 띄우면 제밍, 샷건 이런 걸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광섬유를 단다든지 이건 제밍이 자유로우니까 그다음에 적외선, 각종 센서를 달아요. 그럼 드론의 파괴력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이게 2세대예요. 그리고 조 박사님 지금 오랫동안 설명하신 저거는 3세대 드론이에요. AI하고 이 드론을 빅데이터하고 섞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보면 획기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항미사일, 이미 수십 년 전에 나온 순항미사일이 안에 GPS 입력된 지형지물을 인식하면서 피해가는 거거든요. 이걸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기술인데 어떻게 쓰냐의 그렇죠. 문제네요. 근데 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완전 자율 드론이에요. 이것도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뭐 선진국들이 또 이거 보겠죠, KF는? 뭐냐면 세계로 나아가는 KFM. 드론이 예. 병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각자가. 그냥 날아가서 확 끝나는 게 아니고 날아가서 특정한 위치에 내려요. 판단을 해. 기다려요. 그리고 전투 상황이 되면 떠요. 그다음에 이게 은닉해 있으면 대규모로 드론이 700대 날라와도 레이더에 잡히기 때문에 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은닉해서 각자가 자율 병사처럼 행동을 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율 병사일 수도 있고 이제 스파이처럼 활동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근데 같고. 이게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떴다가 어디, 내렸다가 숲속에 은닉했다가 레이더에도 안 그다음에 잡히고. 옥상에 숨어 있다가라는 게 조만간 완전 자율. AI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칩으로 갈 거다. 칩으로. 하드웨어는 어렵지 않다. 네. 그 칩을 누가 완전 그러니까 터미네이터에서도 그 칩 없애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얘기 아닙니다만 예. 결국 그렇게 갈 거다. 근데 그걸 이제 상당수의 나라들이 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그 민간 기술이 들어가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좀 러시아 정부라든지 지금 어느 정도를 이거를 민간 기술을 투입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예. 산업 역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첨단 소련에서 물려받은 기술은 있는데 근데 드론에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 드론에 투자를 해도 자칫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제 또 미국과 유럽의 눈에 가시가 중국이에요. 이중 용도 물품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볼펜은 무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무기를 쓸 수 있잖아요. 찌르면 무기죠. 예. 그걸 이중 용도 물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칩이고 일반적인 회로고 이렇지만 뭐 선풍기에 들어가고 아니면 전기밥솥에 들어가는 거지만 이걸 가져다가 합치면은 드론이 되고 이 통제 시스템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중국이 무제한적으로 공급해 주니까 러시아 물건을 뜯어보면 러시아 무기를 뜯어보면은 각종 상용 부품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설계 개념을 확보를 해서
중국으로부터의 무제한적인 이중용도 물품을 받아서 드론을 제작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드론 공격을 한다? 이거는 이란이나 외부 공급망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미 자체적으로 상당한, 그리고 드론의 특징은 뭐냐면 샤이드만 해도 이게 2만 불 정도? 그럼 한 2,500, 3,000만 원 되나요? 그리고 이걸 대량 생산하면 더 싸지. 10,000불까지 떨어져요. 근데 미사일은 최소 10배거든요. 20배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제한적으로 날려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훨씬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가성비가 높은 그런 드론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이 만능해서는 아닌 거고요. 그렇죠. 요 얘기 좀 더 자세하게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놀라웠던 게 예전에는 뭐 무기가 어느 정도는 자체 판단을 하더라도 결심하는 거, 뭐 쏴라 마라, 뭐 공격해라 이런 건 인간이 하는 거라고 그게 AI의 어떤 한계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깨진단 말이에요. 인간의 개입도 없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목표를 발견했어. 그때 공격할지 말지도 드론에 탑재된 AI 판단을 맡겨야 된다는 건가? 그런 측면보다는요. 예. 이제 이거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터미네이터가 나온 어떤 그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각배행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시각배행을 장합시켜 놓은 것들 최종 목표로 갖다 놓은 것들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때릴지 말지를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폭탄을 자폭해 말지를 이제 우리의 어떤 관념에서는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옵션은 AI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전투한 지휘관들이 마지막 결심을 한다라는 건데 그걸 없애버린 거죠, 그 과정을. 윤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작전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사용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가고 있는데 타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민간인이 나타났어, 어린아이가.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하면서 이게 작전 취소하는 것도 영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한번 가면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난 몰라라네. 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왜 무섭냐면 뜯어봤을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요거에서 뜯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제슨 오린 그 AI 나오고, 컴퓨터하고 열화상 카메라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FPGA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말하면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작은 칩인데 사용자가 그 하드웨어의 회로를 구성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프로그램 칩인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AI 기능이 들어가지 않을 때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데 네네. AI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뭣도 붙고 하게 되면 회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칩이 이제 발견이 된 거고 또 뭐가 발견됐냐면 항제밍 GPS 시스템도 발견됐고 그다음에 무선 통신용 모뎀도 발견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GPS 주행도 가능하고 종말이나 이제 중간 단계에서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무선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그런 다기능의 어떤 그 뭐랄까 첨단화된 이제 그 드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제가 얼마 전에 7월 달하고 6월 달부터 시작된 거를 전투사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앞쪽에는 멍텅구리 그냥 덤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샤이드 136을 그냥 보내요. 쭉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방공망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후속하고 있는 MS-001 AI 컴퓨터를 이제 장착한 거예요. 가서 전표적으로 타격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1제대가 2제대 소멸이 되잖아요. 그래서 3제대가 또 멍텅구리가 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는 또 이제 AI가 장착된 MS-001이 가요. 하면서 계속 도시를 향해 가지고 동심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 도시까지 가서 방공망을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 크루즈 미사일과 그 다음에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가면서 도시의 주 인프라를 다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잘 못 막으니까 방공 자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오기 전에 몇백 대가 되는 이 더미 샤이드와 그다음에 지능화되어 있는 샤이드인 MS-001이 도시에 직접 가서 이제 뭐랄까 정밀 타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피해를 보고 있고 기존에는 많아야 100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하루에 막 많이 오는 게 400대, 뭐 500대, 뭐 언론에 보면 700대까지 있으니까 이게 방공 역량이 이거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석고 쏘기라고 물량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방공체계 같은 경우는 쏘고 재장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를 탐지하기 위해서 레이더가 계속해서 가동이 돼야 되는데 몇백 대가 와버리니까. 현대판 이대 네. 전술을 그렇죠. 드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먹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완전 자율로 맡겨버리면 이게 전쟁이잖아요.
고장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작동하면 어떡해요? 도시에 가서 인프라를 정확하게 전표적 타격하는 것보다는 근처에 가서 일대 한번 떨어지면 돼. 왜? 거기에서 피해를 계속해서 발생시켜서 우크라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뭐죠?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렇죠. 거죠. 전쟁 의지를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어느 정도 파괴만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전쟁 지속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해서 대신 정밀성 대신에 대량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안에다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타격하자. 그래서 AI 컴퓨터가 들어간 거고. 여기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렇게 드론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해서 러시아의 근본적인 전략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예. 지금 이스라엘, 이란이 거의 1,400에서 1,600km 떨어져서 서로 전쟁했잖아요. 보병이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만일에 기갑 전력으로 들어갔다. 물론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러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서로 그냥 헛발질만 하다 끝난 거거든요. 아주 심각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최근에 드론에도 의존하지만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갑자기 모터사이클 부대로 운영을 해요. 모터사이클 부대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침공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 SUV 차량도 이용을 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하는 그러면 건가요? 아니 그러면 새로운 전쟁이야 멋있어 이게 아니고 원래는 장갑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 그다음에 어디 갔어요? 있어봤자 고기동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건데 없으니까 지금 러시아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갑 전력의 한 70%를 손실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러시아의 고민은 뭐냐면 영토가 방대하니까 무기체계를 한 곳만 집중시킬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칼리닝그라드라고 하는 대서양 쪽에 섬처럼 고립된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무기체계를 갖다 놓으면 이건 못 쓰잖아요. 지금 고립되어 있으니까. 흑해는 못 나오잖아요. 지중해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1년 최대 풀 가동했을 때 전차 생산 능력을 200대 미만으로 봐요. 그런데 이미 파괴된 것만 수천 대거든요. 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고가에.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사일 대신 드론으로, 병력이 가느니 드론으로 이 개념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압도적인 병력, 압도적인 기갑 전력, 압도적인 돌파 능력, 대공세를 할 능력이 있으면 뚫고 들어가죠. 아니에요. 지금 전선을 계속해서 교착 상태예요. 하루는 우크라이나 전진, 하루는 러시아 진격. 이 상태에서 원거리에서 드론을 때리는데 이건 뭐냐? 어차피 휴전으로 가는데 러시아에게 유리한 형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드론만으로 전쟁을 뒤집을 수 없죠. 드론 만능주의는 아니다. 아니죠.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면은 군집 드론 전술을 처음 썼었잖아요. 이 당시로 돌아가 보니까 전선에서 4,300km나 떨어진 러시아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얘기가 나온 러시아의 AI 드론하고는 좀 다른 건지 아니 비슷한 건지 궁금한데요.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전장의 어떤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군집 드론을 운용한다 하게 되면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 발진할 때부터 막 수백 대의 드론이 막 가서 목표 지역에 갖다 박는 형태로 이제 그걸 군집 드론이라 했는데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드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 안 드리고 저는 오버매치라고 하거든요. 오버매치는 뭐냐면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 그게 오버매치를 하는데 양쪽에 다 오버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승리하려고 하게 되면 제가 박사님의 드론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 못 쓰게 하고 내 것만 쓰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나온 게 대드론 체계거든요. 그래서 대드론 체계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진 기지부터 수많은 드론들이 가서 박는 것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발진 기지에서 발진한 다음에 목표 지역에 모이게 하는 형태로 해서 일종의 이걸 전술적으로 보게 되면 스워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드론의 어떤 군집 드론의 어떤 전술이 바뀌었다. 이거를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양측의 차이는 뭐냐? 우선 기체의 크기예요. 우크라이나군은 그때 그 스파이더웹 작전을 할 때 오사라는 이제 FPV 자폭들을 썼어요.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제 팔뚝만 해요. 그러면 크기는 이제 중량은 30kg에서 40kg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샤이드 같은 경우는 사람의 키가 넘거든요. 좌우가. 그렇게 커요? 예, 엄청 커요. 상당히 보면 옛날에 보게 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딱 이렇게 서 있는 게 나와요. 사람의 키를 훌쩍 넘어요. 맞아요. 그래서 크기가 크고 작고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걸로 하냐면 우크라이나군은 전술적 수준에서 쓰이는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적 수준에서 적의 도시나 인프라를 때리는 거에 특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다. 크기 때문에 또 AI의 용도가 달라져요. 뭐냐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장치를 AI를 위해서 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거워지잖아요. 무거워지죠. 네. 그러면 적에게 날아가지. 식별해져. 못 날려져.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머시 비전이라는 어떤 보는 어떤 카메라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AI를 덧입혀가지고 일부 약한 AI를 해가지고 이제 표적과 이제 보호가면서 하는 실시간 찍는 것을 일치화시키는 것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웹 작전에서 그렇게 작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용도는 뭐냐면 은밀하게 근접해서 적 후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선에서 은밀하게 타격할 때 하는 특수 작전이나 아니면 정밀 작전에 쓰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이드 136 같은 경우에 업그레이드 버전에 AI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별도의 이제 AI 컴퓨터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정밀도를 높이고 사거리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대량 파괴를 요구하는 정규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재미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더 뭐랄까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AI뿐만 아니라 샤이드 136의 다음 버전이 샤이드 238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제트 엔진을 달아서 시속 500km까지 가요. 이게 처음에 나온 게 2024년 4월 달에 이란이 서로 다른 네 방향에서 섞어 쏘기로 해서 이스라엘 공격할 때 처음 공개가 됐는데, 이 샤이드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번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고 그 안에 AI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샤이드 136이 그냥 MS-001로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제 순항 미사일처럼 이제 500km까지 시속 갈 수 있는 그런 샤이드까지 이제 2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님처럼 이제 샤이드는 저가형 순항 미사일로 완전한 어떤 모양새를 갖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드론이 움직인다는 거는 네트워크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제밍을 해서 단절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항제밍 기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계속 방해하는 작전을 펼치면 이게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운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죠. 네. 핵심인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황을 보게 되면 양쪽이 지금 이제 교착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해보게 되면 전선이 마주쳐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 10km, 러시아 쪽 10km는 이미 다 제밍 환경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를 드론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전술적 수준에서. 그래서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러시아에서 기발한 어떤 전술이 나왔습니다. 뭔데요? 스파이더 웹 작전의 전술적 어떤 모형인데, 이쪽에 이제 그 러시아 측이 공격이나 방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오퍼레이터들이 있어요. 드론 오퍼레이터들이. 여기는 가만히 있어요. 그대로 있고 침투를 시키는 특수작전 부대를 침투를 시키는데 FPV 자폭도를 갖고 우크라이나 후방으로 들어가요. 그때 들어갈 때 중계기까지 같이 들어가요. 중계기? 예, 여기다 설치를 해요. 그러면 얘네가 하늘이든 아니면 틈새를 통해 갖고 중계기를 통해 서 여기서 FPV 자폭도를 운영해서 측방과 후방을 때리는 방법으로 가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이드처럼 큰 규모는 전략적 수준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기엔 GNSS라고 해서 이제 위성 항법 장치가 예를 들어서 그 GPS는 미국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나스는 이제 그 러시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건 바이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있는 이제 GPS를 교란을 하는 것들이 재밍인데 그 신호를 이제 그 자를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특정 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밑에서 상공을 쏠 때 GPS를 쏠 때 나는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이두라든가 다른 걸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것들을 수신구를 여러 가지를 확보하면서 그거를 GPS 이제 재밍 어떤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같은 경우는 전술적 운영이죠.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곳곳에 다 잼머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ES 장비나 뭐 그런 EA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다 전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네. 너무 넓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300km이지 않습니까? 드문드문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쓰이냐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더미 드론을 딱 보내요. 세 군데로. 더미 드론 세 군데로 보내가지고 야 이쪽은 떨어지고 이쪽 떨어지고 여기 안 떨어졌네? 이 지역이 아직까지는 이 전파 환경에 공백이 있다 하면 이쪽으로 해서 FPV 드론을 갖다가 집어넣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기계적으로 이런 제밍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 전술적으로 제밍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물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데이터가 쌓여서 AI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AI가 발전돼가지고 또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계적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전술적 방법이 서로 많이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제.
알기 때문에 방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AI를 이용한 시각 항법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또 막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예. 야, 뭐 하나 나오면은 더 대단한 게 나오고 또 막고 또 나오고 창과 방패죠. 끝이 없네요. 그 AI 드론이 정확하게 표적을 식별하고 또 공격을 하려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본 적이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학습해요? 이것도 제가 우선 이제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그 동유럽에 갔을 때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2008년 조지아에서의 러시아군, 2014년 크림반도에서의 러시아군, 2015년 돈바스의 러시아군,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군의 모기체계 조직 분석 및 싸우는 방법 모두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존에 있었던 학습이라는 것은 장기간에 데이터를 딥러닝. 예, 장기간에 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 시켜서 맞아요. 그거를 학습시키는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학습시켜봤자 전장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 이미 이제 러시아군의 군복을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2015년 이전에 있던 군복을 지금 안 입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전술이나 작전이나 이런 것도 예.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었던 돈바스 전쟁에 있던 그런 전법을 갖다가 빅데이터 시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뭐를 하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번이 이거예요. 다영역 전장에서 어떻게 빨리 정보수단을 통해 갖고 데이터를 빨아들일 것이냐. 신속하게 러시아보다. 그러면서 그 빨아들인 것들은 예를 들어 문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영상도 있을 수 있고 전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환류를 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거를 전장에 도입할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차 세계전 때 독일군에 이제 총수였죠. 몰트케가 한 말이 있어요. 모든 계획은 총선과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 어떤 그 우리 민간 분야에서 있었던 데이터의 수집과 학습의 개념이 전쟁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때 어떻게 데이터를 빨리 빨아들여서 그거를 유의미하게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서 나한테 적용할 것이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모든 자폭 드론과 정찰 드론과 공격 드론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해서 그 영상을 다 수집하잖아요. 그게 분량이 지금 제가 몇 달 전에 확인했을 때 220 몇 년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250년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분량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전쟁 시에 바로 모았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드론 얘기하고 있는데요. 군사용 드론 진화의 시작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이 최초로 대량 생산했던 무인기가 있는데요. 딥하고에서 확인해 보시죠.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눈부시게 진화해온 드론. 드론은 무선 원격 조정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속 137km로 1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해졌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무려 1만 5천 대 이상 전장에 투입되며 병사들의 전투력 향상을 도운 라디오 플레이. 현대 군용 드론의 포문을 연 건 바로 이 드론이었습니다. 1938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모하비 사막. 이곳에서 미 육군을 상대로 한 무선 조종 항공기 시연이 한창인데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곳은 나무로 만들어진 대형 무선 조종 항공기. 큰 소음을 내며 이륙을 시도하던 기체는 겨우 땅을 벗어나는가 싶더니 얼마 못 가 바닥으로 내려왔는데요. 조종사는 다시 신호를 보내려고 애쓰지만 결국 추락해버립니다. 이렇게 비행은 조종에 실패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육군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했고 조건부로 무선 조종 항공기 세대를 주문합니다. 이 항공기가 바로 최초의 대량 생산 무인기로 평가받는 라디오 플레인의 시제품 RP-1인데요. 이후 3년여간 RP 시리즈는 실패와 개선을 거듭하며 성장했고 마침내 미 육군은 도입을 결정합니다. 특이한 점은 라디오 플레인의 임무였는데요. 우리가 드론하면 떠올리기 쉬운 정찰이나 폭발 임무와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투기와 군사 장비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군은 실사격 훈련을 위해 움직이는 표적이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비행기를 표적으로 사용하기에 막대한 비용과 안전이 문제됐고 대공사격 훈련을 위한 무인 표적기 개발이 시급했습니다. 1930년대는 무선 전파를 이용한 원격 조종 무인기의 개발이 시작하던 때였는데요. 당시 세계에서 전파 기술이 가장 뛰어났던 영국은 세계 최초의 대공표적 무인기 퀸비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대공표적 무인기 개발에 다소 뒤처져 있었는데요. 1935년 영국 해군의 해상 훈련을 참관했던 미 해군의 윌리엄 해리슨 스탠들리 제독은 눈앞에서 퀸비의 놀라운 효용성을 목격했고
자국으로 돌아와 퀸비를 뛰어넘는 무인기 개발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미국은 대공표적 무인기 개발을 둘러싼 업계 경쟁이 뜨거워졌는데요. 당시 할리우드 대로변에서 취미용 조종 모형 비행기 매장을 운영하던 영화배우 레지날드 데니도 그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왕립 비행단이었던 그는 전쟁이 끝난 후 미국으로 이주해 할리우드 배우로 성공했는데요. 연기 활동을 하면서도 모형 항공기 매장을 운영하며 제조를 할 정도로 애착이 컸습니다. 그리고 무선 조종 기술에도 관심을 두고 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전문 엔지니어와 투자자를 영입해 무인 조종 항공기 RP-1을 개발한 겁니다. 그는 시연 실패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시제품 개발에 도전했는데요. 수차례 시범 비행을 거치며 다양한 시제품을 내놓은 끝에 마침내 대규모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시제품은 일부 개량되어 라디오 플레인 OQ2로 불리게 되는데요. 라디오 플레인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 육군과 해군에 약 1만 5천 대가 공급됐는데요. 여러 기능 중에서도 군인들의 실전 감각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낙하산 안전 착륙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파괴되지 않은 표적기는 안전하게 착륙 후 재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로써 훈련의 효용성은 물론 대공포 사수들의 명중률 향상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이후 라디오 플레인은 OQ2를 기반으로 OQ3, OQ14까지 여러 파생형이 제작됐는데요.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장은 점차 확장됐는데요. 1940년 91제곱미터에 불과했던 공장은 불과 5년 만에 70배가 넘는 규모로 커지며 대규모 드론 생산업체로 거듭났습니다. 이와 함께 역사에 남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라디오 플레인 공장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탄생한 겁니다. 레지날드 데니는 기업 홍보를 위해 동료 배우였던 로널드 레이건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했는데요. 로널드 레이건은 훗날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죠. 당시 레이건은 군에 입대 전쟁 지원을 위한 공익영화 제작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데니의 요청에 따라 라디오 플레인 공장에 사진작가를 보냈고 그는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성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바로 이게 당시 찍힌 사진인데요.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나요? 놀랍게도 사진 속 그녀는 세계적인 스타 마릴린 먼로입니다. 당시 그녀는 라디오 플레인의 기체 조립 라인에서 일했는데요. 공장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을 계기로 그녀는 모델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초 마릴린 먼로가 다수의 할리우드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며 금발의 스타덤에 올랐던 때 라디오 플레인 컴퍼니는 세계적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제작사 노스롭 그루먼사의 전신 노스롭사에 인수되는데요. 이곳에선 지금도 라디오 플레인의 생산 기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첨단 드론 무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기술이 드론의 무한한 변신을 이끌어갈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요, 우라 전쟁을 통해 AI 드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가장 피부로 와닿는 문제를 얘기하죠. 북한인데요. 러시아가 드론 생산 공장의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북한이 노동자를 파견했어요. 이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단순히 조립하는 게 아니고 조종, 운용 기술까지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드론 기술은 어느 정도 왔습니까? 특히 AI 드론. 지금 김정은이 네. 가장 지금 공력을 들이는 게 이제 핵은 가졌으니까 해군력 현대화, 공군력 현대화거든요. 뭐 지상군은 어느 정도 그나마 이제 구색은 갖추는데 공군력은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김정은의 귀에 번뜩 뜨인 게 바로 드론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드론은 가성비가 매우 높고 공군력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방공망을 대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망을 대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샤이드 김정은이 여러 차례 드론 훈련장, 드론 생산 공장을 갖고 거기에 보면 샤이드와 유사한 드론부터 시작해서 계란부터 시작해서 많은 드론 체계, 심지어 이스라엘제 드론과 유사한 것들도 다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드론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나온 보도는 북한 노동자가 공장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러시아가 드론 기술을 북한에 전수해 줬고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 드론을 북한이 사용하고 러시아로서는 그 북한을 군수 보급 기지로 활용을 하는 거죠. 생산해서 러시아로 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민군이 매일 에브리데이 지금 전선에서 대드론 작전에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 공격도 이제 초기에는 러시아군이 드론 협업을 안 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지금 드론 작전에서도 쉽게 말하면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작동 역할을 인민군에게 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북한의 드론 제조 능력, 기술, 전략 전술, 노하우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지금 거죠. 파병도 계속 하고 있는 파병도 거죠? 지금 예. 문제는 그 대가로 러시아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대부분 지금 군사 기술로 가요. 그러네요. 그 중에 이제 드론이 껴 있는 거죠. 예, 국정원도 사실 경고 메시지를 냈어요.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뭐 경고 메시지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군이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죠.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보도나 이제 국제사회 언론을 보게 되면은 이미 그 러시아 교관단이 북한에 들어와서 FPV 자폭 드론을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외신 보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 이제 샤이드를 제작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시설을 설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보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여기 한반도에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샤이드 136 같은 경우는 AI 당연히 이제 고도화 되겠죠. 거기 갖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섞어가지고 포병까지 해가지고 이제 재파식 공격을 하겠죠. 우리 후방 지역에 주요 도시와 인프라를 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민들의 의지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전쟁 진동력이 없어지니까. 또 DMZ 일대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FPV 자폭들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다른 어떤 발진 기지를 발전시켜서 GP나 GOP를 때리면서 그런 도발이라든가 여차하게 되면 그걸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겠죠.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함인데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대드론 체계와 방공 체계를 구체화해야 되는데 병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병력이 없어요. 인구 절벽 때문에 병력 자원 그 인원들이 급감하고 있어요.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뭐 예측을 하는 이제 그런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전력화 시켜놓은 그 장비들을 운용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인원들이 떨어질 거예요. 이게 5년도 안 남았어요. 이거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모든 국제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군에서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가고 있는 거고 특히 방공병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40mm 무인 방공 시스템을 지능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번에 얼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올해 초에 보면은 로봇 중대로 해서 러시아의 기관미 기계화 부대를 이제 격퇴시킨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리치백.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제 드론하고 로봇을 놔둬놓고 한 10km, 15km 후방에다가 이런 비디오 월을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조정해 가면서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인데 사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공평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40mm 기관포 같은 거 지능화시켜서 곳곳에 배치한 다음에 중앙통제적으로 은원폐진 곳에서 그거를 조정하는 그래서 사람을 줄이는 방법으로 좀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 독자적으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인프라를 다 지켜줄 수가 없어요, 군이요. 항만 다. 그래서 결국에 민간군 통합으로 해서 대드론 체계가 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법, 그 다음에 제도 이런 거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그런 통합형으로 해서 민간군 통합 대드론 체계를 권역형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할 게 뭐냐면 이게 2022년도에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예측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드론과 대드론 체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 2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국민적인 어떤 뭐랄까 공통된 인식 그다음에 북한이 이렇게 드론 전력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어해야 된다는 어떤 국민적 공감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법과 규정을 빨리 바꿔서 우리가 이런 것들 체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군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새 정부에서 이제 정책 전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좀 걱정스러운 게 말씀 중에 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인구 절벽도 문제인데 북한은 지금 어쨌든 실전에서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은. 예. 우리도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너무 걱정 안 한다. 왜냐하면 북한 구축하면 자빠지는 것처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전은 종합전이기 때문에 국력과 각 분야의 골고루 발전된 산업 기반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이 있어요. 이 기계거든요. 정밀 기계.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전자, 전기, 반도체 산업이 있거든요.
이게 결합이 되니까 K방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드론도 한국적 능력에서는 얼마든지 첨단 드론을 제조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3세대 넘어서 4세대, 5세대 드론을 제조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대드론 체계도 우리가 천광이라고 레이저 지금 드론은 가성비잖아요. 이 천광은 한 발 발사하는데 2,000원이에요. 네? 예, 2,000원. 잘못 들었죠. 500원 더 드릴까요? 2,000원입니다. 2,000원. 아 진짜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전기를 축전시켜서 한쪽으로 빔을 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타버려요. 그 2,000원으로 2천만 원짜리를 그렇죠. 무력화할 수 네, 있는 무력화할 거예요?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런 2, 3초. 엄청난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현재 거리 그다음에 바로 맞으면 터지는 게 아니고 2, 3초간 태워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발전하면 수십 발을 동시에 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100발을 쏴도 몇십만 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드론 체계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창과 방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창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대한민국 기술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략 전술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하면 전격전, 기갑전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탱크 보유량은 연합군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전격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고 고속 기동하는 개념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연합군의 탱크들이 추풍낙엽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전략 전술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람이 제일 중요하군요. 그렇죠.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야, 저는 지금 말씀 중에 다른 얘기입니다만 2,000원짜리 얘기에 귀가 솔깃해져서 저희 홈쇼핑은 아닙니다만은 가성비 있는 무기 열전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덧지를 수 있어요. 어떻게 개발되면. 어디까지 덧지를 수 지금은 있어요? 이제 초창기잖아요. 네. 원래 초기 배치에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대량 생산하고 기술이 개발되면은 50%. 파워는 더 커지고 값은 더 싸지는 거죠. 1,000원도 될 수 있고 1,000원까지 500원. 1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엄청난 그래서 아이템을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드론이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조 박사님 말씀대로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네. 전략 전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거죠. 네. 자, 우리 군이 지금 뭐 첨단 기술이 워낙 많아요. AI 드론 기술은 어떨까요?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 대표적인 것이 자이든이라고 하는 어떤 무기체계인데, 자이든. 예, 이게 원래는 이제 정찰용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60mm 박격포탄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거를 여러 개를 이제 군집 형태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최대 120km까지 가고 그다음에 10km 밖에서 있는 적까지도 이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체나 이런 부분 AI는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권위주의 국가처럼 이제 드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옵션은 이제 AI가 주더라도 결심은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잘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해요. 여기 아나운서님께서 여기 있지만은 제가 타격으로 이제 목표로 삼았어요. 10분 후에 여기 계실까요? 전장상에는 안 계시잖아요. 그럼 그렇기 무서운 때문에 예를 또 드시고. 초연결 네트워크에 의해서 실시간 그 위치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 단계는 결국에 사람이 타격할까 말 거냐. 왜? 갑자기 민간이 나타났네?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타격 지점을 그 지휘관과 전투원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다영역 가시와 체계가 같이 통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니어스 랩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군이 그런 것들을 기반 체계라고 하는데 군이 그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군이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보게 되면 드론하고 대드론 체계가 몇 달 만에 혁신되는 줄 아십니까 혹시? 3개월마다 바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군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니어스랩과 같은 스타트업들이 대거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기술은 기술대로 발전시키고 이 기반 체계를 군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협업 체계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원래 우리 군이 이제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핵심 영역을 더 키워야 되느냐라는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조한범 박사님 보시기에는 뭐 AI 드론이나 군집 전술 이런 걸 한정하셨을 때 우리 군에게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결국은 다 필요하죠. AI도 필요하고 군집도 필요하고. 그러나 슬프게도 세계는 AI로 가고 있다. 지금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 못 하잖아요. 결국은 AI의 성패가 날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반도체거든요. 그럼 반도체 첨단, 테슬라도 이번에 모 기업 거 사갔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한국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지금 우리가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국에 골고루 발달된 기계, 정밀기계, 가공, 금속, 합금, 그다음에 전기, 전자, 반도체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이 드론 전을 주도할 수 있는 또 다른 K 방산의 가능성도 있다.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수동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정확히 조준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떼지어 움직이는 드론이 군사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기술력은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우리 군도 대응과 전력과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또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